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폭염이 전국을 덮쳤습니다. 더운 걸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날씨에 프로야구도 결국 멈췄습니다. 어제 관중들이 잇따라 실신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오늘과 내일 전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폭염으로 프로야구가 전면 중단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첫 소식 전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SSG와 LG의 인천 경기에서 9회 초를 준비하던 선수들과 심판들이 일제히 관중석을 바라봅니다. 1루 측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2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까지 실시한 끝에 의식을 되찾은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잠시 후 또 다른 20대 남성 B씨가 쓰러졌고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을 찾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선수들이 온열 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어제까지 5경기를 취소시켰던 KBO는 어제 관중 2명이 의식을 잃는 아찔한 사고까지 벌어지자 리그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프로야구의 일정 중단은 5년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고 폭염 때문에 중단되는 건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야구하면서 가장 더운 날이었던 것 같고 경기 내내 땀이 안 식어서 너무 좀 힘든 경기였는데 밖에 나오기 싫었습니다. 네. KBO는 내일 10개 구단 단장들과 선수협회가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미 어제 폭염 상황에서 경기 취소 및 지연 개최와 관련한 운영 기준을 새로 마련해 발표했지만 응급 상황이 잇따르자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리그 재개 시점을 점칠 수 없는 가운데 폭염이 장기화되면 프로야구의 공백도 함께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축구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던 이번 주말 경기를 30분 늦춰 8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SBS 전영민입니다. 프로야구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는 건 그만큼 올여름 폭염이 재난 수준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가 취소된 잠실 야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민규 기자, 평소 같으면 경기가 한창일 시간대인데 오늘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군요.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잠실 야구장 매표소 앞인데요. 평소 같으면 응원가가 크게 들리는 이곳은 매우 조용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목청껏 응원하는 관중석도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경기장을 비추는 조명도 모두 꺼져 있고 경기장 입구도 닫혔습니다.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 선수들은 오늘 오후 1시간 안팎의 가벼운 훈련만 소화한 뒤 해산했는데요. 당초 내일까지 3연전을 마친 뒤 창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던 원정팀 NC 다이노스는 경기가 취소되면서 오늘 저녁 조기 복귀했습니다. 네, 오늘 얼마나 더웠길래 이 전국의 모든 경기가 취소된 건가요? 네, 야구장에 있는 이곳 송파구 잠실동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7.4도였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공식 관측 온도보다 0.5도 높았습니다. 영남 지역을 강타했던 폭염이 오늘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경기 하남시는 39.3도를 기록해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었고요. 39.2도를 기록한 서울 노원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 청양엔 오늘 오전 11시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충청도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극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질병청은 어제 하루 19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충북 음성에서 60대 남성이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야구장 앞에서 SBS 조민기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농촌에서만 5명이 숨졌습니다. 고령의 농민들이 혼자 일하다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추밭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그제 오후 밭에서 일하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낮 기온은 35도를 넘었습니다. 안 들어오니까 밭으로 찾으러 나왔는데 거기서 뜨거운데 토다가는 아마 죽은가 봐.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검은 비닐이 열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흙 표면은 대기보다 더 뜨겁습니다. 오후 3시가 넘으면서 기온은 36도까지 올랐는데요. 밭의 지면 온도를 재보니 60도가 훌쩍 넘습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집계로만 올해 논밭에서 온열 질환자 300여 명이 발생했고 6명이 숨졌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 농민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자체 자체 집계까지 합치면 희생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낮 작업 중단을 권고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야외 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하지만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더워도 또 이거 안쓰게 키운 작물이 다 마르니까. 아유, 멈출 수가 없죠. 이것도 딸 시기가 지나면은 다 골고 막 그냥 썩어버려서. 전문가들은 고령자가 많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새로운 그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체감이 낮을 수 있잖아요. 맞춤형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 3년간 온열 질환자 중 약 17%가 농사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낮 시간대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쉬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홍승연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날씨인데요. 냉방기기 사용 폭증으로 화재나 정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방당국은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중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구 복무동의 한 아파트 실외기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을 오래 틀어 실외기가 과열돼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람도 별로 안 부는데 거기까지 매캐한 냄새가 오더라고요. 앞쪽으로도 가봤는데 정확하게 실외기 쪽에서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 화재는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14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53건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부산과 대구 등 영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단지가 정전돼 370여 세대가 11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냉방기기는 물론 냉장고도 멈춰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집을 못 가니까 우리 더군다나 15층이니까 그 안에 게 녹으면 쉬고 다 그러니까 그래 걱정돼. 지난 2024년 여름철 냉방 수요는 2020년 대비 29.1% 급증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도 잦아지는 추세입니다. 환기가 안 되면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실외기실 환기창 제대로 다 열려 있는지 또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그 세대 안에서만 전원이 차단되면서 사실은 더 큰 정전으로 이어지진 않으니까. 소방청은 오늘 화재 위험 경보 3단계 중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지난주부터 극심한 폭염에 몇 주째 비도 내리지 않고 있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선 가뭄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계곡은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냈고 농작물은 마른 땅 위에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KNN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계곡의 물길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고인 물 주변으로 메마른 바위만 가득합니다. 애써 몸을 담그러 온 피서객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물이 많았는데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놀지를 못하겠어요. 어디 가야 될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폭포수도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고여버렸습니다. 계곡은 바닥이 드러나 진흙탕입니다. 여름철 피서객이 자주 찾는 이 계곡에는 이렇게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안내문까지 붙었지만 들어가 보니 물은 성인 발목 높이까지밖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이 말란 적은 진짜 몇 년만 작은 것 같아요. 폭포에 하고 애들도 어른도 다 이렇게 수영할 정도로 많았어요. 인근 상인들은 피서객이 절반 이상 끊겼다고 하소연합니다. 기 예약한 분들도 거의 취소를 거의 다 하는 편입니다. 거의 손님이 없어가지고 미리 손님 온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구해놨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단감 농장에서는 마른 땅에 밤낮으로 물을 댑니다. 그래도 나뭇잎이 금방 시들해집니다. 단감도 따가운 햇빛에 붉게 타버렸습니다. 매일 주고 있어도 흙이 바짝바짝 마르고 하니까 나무가 이파리도 시들시들해지고 물을 줘도 소용이 없을 정도의 가뭄이. 지난달 부산 경남의 강수량은 평균 60mm, 평년의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태풍 돌핀의 간접적 영향으로 부산 경남에 소량의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기상청이 전국 7월 기온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26.8도로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난 1973년 이후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최저 기온만 놓고 보면 올해 7월 평균은 23.4도로 역대 1위를 나타냈습니다. 평년보다 2.2도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밤 기온이 오른다는 건 한낮 폭염에 지친 우리의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열대야는 벌써 14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밤사이 서울 최저 기온은 29도로 초열대야 수준인 30도에 근접했습니다. 밤에도 주간이나 마찬가지로 좀 많이 덥기도 하고 더운 몸을 안고 또 잠을 청했을 때 또 다음 날에도 이렇게 몸이 개운하지 않은. 유럽 중기예보청이 지난 1950년부터 2024년까지 74년간 전 세계의 기온과 습도 등을 이용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열 스트레스 지수를 계산했습니다. 지수값이 26도를 넘어갈 때부터 열 스트레스가 시작되는데요. 해마다 지수가 가장 높았던 열흘 평균을 살펴보니 열 스트레스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낮과 밤으로 나누어 보니 1970년대 이후 낮은 10년마다 0.27도, 밤은 0.32도가 올라 밤이 낮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열 스트레스 지수에 영향을 주는 기온을 살펴보니 기온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구름과 수증기 등의 영향으로 밤 최저 기온이 낮 최고 기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열대야 기간에 열 스트레스까지 받는 날은 2010년부터 급증했는데요. 특히 2024년을 1950년대와 비교해보면 4-5배나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밤이 식지 않으면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밤에도 체온이 높게 되면 이 심혈관계 장기들이 심장을 비롯해서 쉬지 못하고 혈압이나 또는 맥박이 빨라지게 되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올해 전국의 열대야 일수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몸이 회복해야 할 밤이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낮은 물론이고 밤 시간대 폭염 대책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요즘처럼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은 단 몇 미터라도 그늘을 찾아 걷게 되죠. 이런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늘이 있는 길로 안내해주는 지도 앱이 등장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오늘 낮 서울의 한 거리. 신호를 기다리는 잠깐의 순간에도 시민들은 그늘을 찾습니다. 그늘에만 들어가 틀려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강하게 내리쬐는 그럼이 좀 덜해요. 이어지는 폭염에 그늘이 드리워진 곳 위주로 길을 안내하는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태양의 고도와 주변 건물, 가로수 크기 등을 바탕으로 그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햇빛을 피하는 경로를 알려주는 겁니다. 버스에서 어느 쪽에 앉아야 햇빛을 피할 수 있는지, 지하철 양냉방칸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동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늘 앱이 추천해주는 경로를 따라서 저희 회사까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최단 경로와 2분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늘량은 약 20% 정도 더 많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걸었던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그래도 그늘이 좀 더 많아서 걸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2주 만에 앱을 만들었다는 개발자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2, 3학번 학생입니다. 학교는 이제 서울인데 집이 이제 경기도다 보니까 통학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했었고 저처럼 이제 통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버스로 이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 분들.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어제 하루만 2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후기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게 아버지가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시는데 항상 땀에 절여져 있는 게 마음 아팠는데 이런 앱이 생겨서 너무 좋다. 한 청년의 아이디어가 폭염 속 일상을 견딜 수 있는 그늘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이제 외출할 때면 목걸이형 선풍기나 쿨링 패치처럼 조금이라도 열을 식혀줄 냉방 제품부터 챙기게 되는데요. 최근엔 작은 반도체가 몸에 열을 빼앗는 방식의 냉각 조끼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성능이 얼마나 될지 최승훈 기자가 직접 입어봤습니다.
경기 평택의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강한 햇볕이 내리쬐지만 근로자는 안전조끼 안에 조끼를 한 벌 더 껴입었습니다. 몸에 쌓인 열을 식혀주는 냉각 조끼입니다. 체력적인 안배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복귀해도 좀 덜 지치고 땀도 이제 확실히 덜 나게 되고. 양옆에는 선풍기를, 등판에는 반도체를 이용한 펠티어 소자라는 냉각판을 붙였습니다. 서로 다른 반도체 사이에 전류를 흘리면 한쪽은 차가워지고 다른 쪽은 뜨거워지는 펠티어 효과로 피부 쪽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원리입니다. 이 냉각 조끼를 입으면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제가 직접 입어보고 열 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조끼를 입기 전 등 표면 온도는 36.9도였는데 착용한 지 약 3분 뒤 33.2도로 3.7도 낮아졌습니다. 제조업체는 올해 냉각 조끼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1,300% 늘어날 만큼 인기를 끈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반도체 냉각 방식은 일상용 제품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전자제품 업체는 냉각판을 목 뒤에 밀착시켜 피부를 식히는 체온 조절기를 출시했습니다. 옷 안에 잘 넣으면 이제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나만이 최적의 온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냉각판과 선풍기를 결합해 목에 걸거나 허리에 고정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출퇴근하실 때나 아니면 뭐 프로야구 관람을 가실 때나 여행 가실 때 목에 걸고 편하게 쓰실 수 있어서. 다만 피부가 시원해졌다고 해서 몸속 심부 체온까지 떨어지거나 온열 질환을 막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사용을 멈춰야 하고 물기가 묻은 채 충전해선 안 됩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7% 오른 6,59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적지 않은 상승폭이지만 지난 6월 최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랠리가 꺾이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투자자들도 수익이 줄거나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 기여 방식 DC형으로 바꿨습니다. 퇴직연금 7천여만 원을 국내 반도체 ETF 등에 주로 투자했는데 지난달 증시 급락과 함께 고점 대비 2천만 원이나 평가액이 줄었습니다. 70%는 거의 반도체에 넣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위주로 했었었고요. 거의 다 토해내고. 온라인에서도 퇴직연금으로 반도체 종목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게시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긴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2분기엔 553조 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DB형은 2분기 증가율이 1%에 그쳤지만 DC형은 14% 증가했습니다. 증시 화랑과 함께 DC형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의 연금 계좌를 분석해보니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은 국내 반도체 관련 ETF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채권을 혼합한 상품이었는데 지난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12.9%였고 나머지도 두 자릿수 손실이 났습니다. 국내 반도체 ETF가 너무 두 종목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큰 거를 투자를 막 하는 거는 분산 투자 측면이나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은퇴 시점은 정해져 있는 만큼 타깃 데이트 펀드, TDF처럼 생애 주기에 따라 초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에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국내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보수 야권은 물론 범여권 일각에서도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범여권의 조국 전 대표 역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당초 하반기 출시로 기획됐던 상품이 왜 지난 5월로 앞당겨졌는지 정치권은 그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피란 오명을 얻은 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란 주장이 시장에서 커지는 가운데 도입 과정 등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특검 수사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NS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한자리에 불러서 왜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서 민주당이 침묵하니 레드팀으로서 말하는데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도입과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등의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책의 추진 속도를 문제 삼습니다. 지난 1월 작성된 금융위원회의 회의용 문건, 해당 ETF에 대해 법령 등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 출시해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초기 논의 땐 출시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넉 달 뒤인 지난 5월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다며 그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당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품 출시가 준비가 되었고 여당하고의 당정 협의도 없이 상품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출시 과정 등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했지 특정하게 때문에 더 빨리 하거나 더 늦게 한 건 없고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수 야권은 물론 범여권 일각에서도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지난 2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였지만 과징금 부담이 실적을 끌어내렸습니다. 쿠팡은 또 약 3천억 원의 추가 세금 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모기업 쿠팡 INC가 지난 2021년 미국 증시 상장 이후 가장 큰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2분기 8,350억 원으로 월가의 예상보다도 20%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 쿠팡의 영업 손실 규모는 1조 1,800여억 원으로 최근 2년치 영업이익 대부분이 증발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부과된 과징금 6,246억 원이 반영된 영향이 컸습니다. Results this quarter include $410 million in administrative fines recently imposed by Korean regulatory authorities. While these fines are still subject to judicial review and we plan to appeal them through the courts. 과징금을 제외하면 1분기보다 손실폭이 줄었고 분기 매출이 13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쿠팡 측은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Total WOW membership now exceeds its levels before the incident. The vast majority of the spend is back and growing the way it did before. 하지만 3분기엔 지난달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손실 3,500억 원이 반영되고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3천억 원 규모의 과세 예고 통지도 받는 등 하반기에도 수익성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국세청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쿠팡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좀 유리한 정보를 공시하려는 동기 요인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과징금과 세금으로 올해 역대 최대 손실 전망까지 나오면서 쿠팡 문제가 한미 간 불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오늘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역삼동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첫 강제조사로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을 앞두고 진행한 이벤트 홍보 게시물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적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스타벅스가 해당 이벤트로 박종철 열사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실한 부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 발표 당시 이벤트 담당팀 직원 5명 가운데 임원을 포함한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혀 부실 감사 의혹을 키웠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탱크데이 홍보물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를 갖고 기획한 것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정재현입니다. 한기성 육군 1군 단장은 탄약 없이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지시하고 미군 무인기의 부적절한 대응 탓에 직무에서 배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 군 단장은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에 접근하더라도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불모지 작업도 안 시킨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한 한기성 육군 제1군 단장이 군단장 취임 이후 몇 가지의 대북 작전 지침을 수정했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SBS에 전했습니다. 먼저 전방 경계 작전을 할 때 중기관총 등의 실탄을 장전하는 삽탄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정 지침도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MDL, 즉 군사 분계선으로 다가올 경우 1군단 장병들이 취해야 할 대응 지침도 완화한 겁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군인들이 MDL에 수십 미터까지 접근해 오면 경계 작전 중인 우리 장병은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한 군단장은 이런 절차를 완화해서 적용하라고 예하 부대인 1사단과 25사단 등에 지시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봄 몇 차례 북한 군인들이 1군단 관할에 MDL로 접근했지만 1군단 장병들은 경고 방송도 경고 사격도 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시 북한 군인들이 MDL을 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최전방 부대는 봄, 여름, 가을엔 경계 근무 중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잡초를 제거하는 이른바 불모지 작업을 꼭 해야 하는데 1군단은 올해 이 작업을 하지 않은 걸로 국방부는 파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모지 작업 미실시도 한 군단장의 대북 작전 지침 완화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4월이나 5월쯤 1군단의 이런 실태를 인지하고 한 군단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변화가 없었고 최근 중기관총 삽탄 미실시 논란까지 터지자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 군단장이 대북 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 군단장 측은 조사 전에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SBS에 전해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저희는 올해 예산안 전수 분석에 이어 공무원 연수와 산불 복구 사업 등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연속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관광진흥 등을 명목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찰 체험 관련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템플스테이 사업입니다. 세금 들여 짓고 고쳐줬는데 문을 닫거나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든 현장을 배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신륵사. 사찰 한켠에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 전용관입니다. 문살은 찢겨 있고 처마 밑엔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지하 공양관은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아우, 곰팡이인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지만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이후 5년째 템플스테이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자 누수가 돼가지고 천정도 쏟아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공양을 하겠어요?
하지만 건물을 고치겠다며 받아간 국비만 4차례, 총 3억 8천여만 원입니다. 나라 돈으로 수차례 고치고도 누수를 못 잡아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려가지고 보수해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번 이상 템플스테이를 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지될 수 있지만 관할 기간은 5년이 지나서야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내로 운영 등록 사찰에서 빼버릴 건지 운영 재개를 시킬지를 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은 또 있습니다. 충북 영동의 반야사. 템플스테이 명목으로 보조금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었다는 체험관, 사찰 내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개울을 건너 숲길을 10분 넘게 올라가자 나타납니다. 안내문이 없어 찾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창문 너머를 보니 공사 보양제는 뜯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7월 완공됐지만 사용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찰 측은 단체 참가자가 있을 경우만 해당 공간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빈도를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국비로 지어진 건물인데 활용을 못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템플스테이에 들어간 국비만 3,800억이 넘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연 230억 안팎이고 올해는 27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SBS 배훈입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지어놓고 놀리는 곳도 문제지만 정작 템플스테이는 뒷전인 채 개인 명의 카페로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진관사의 템플스테이 체험관. 문체부와 서울시, 은평구가 합쳐 세금 3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1층은 카페로 운영 중입니다. 근데 혹시 저희 사장님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저희 대표님이 스님이실 것 같은데? 카페 사업자 명의는 종교법인이나 진관사 대표가 아닌 전 주지스님. 세금으로 지은 건물에서 개인이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서엔 1층은 전시 홍보관과 사찰 음식 체험관, 외국인 안내소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 등을 파는 카페로 계획과는 딴판이 된 겁니다. 진관사 측은 서울시가 승인해줬고 수익은 템플스테이 운영비 등으로 쓴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서 수익 발생하는 그 수익 운영 비용을 쓰는 그런 재원으로 그래서 사업심이 받은 거예요. 승인권자인 서울시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진행이나 설계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큰 변경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다릅니다.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그냥 템플스테이에 쓰고 있다, 잘 쓰고 있다 이렇게만 정리가 되는 게 정당한 절차는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 지침에도 수익 발생 여부, 귀속 주체 등을 명확히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부 결정서 어디에도 수익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수익금이 템플스테이를 위해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도 제재할 근거도 없는 겁니다. 문체부가 반드시 템플스테이 운영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라고 조건을 명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진관사는 매년 문체부와 서울시에서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비까지 따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받은 운영 지원비만 1억여 원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받으면서 정작 템플스테이는 뒷전인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7월은 안 하나요? 7월에 저희가 1인 일정이 있어서 8월 5일 그마저 여는 날도 한 달에 하루뿐. 당일령은 한 달에 4번 이상 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명무실합니다. 정부 지원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159곳 중 13곳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영 정상적으로 안 되면은 기존에 있던 그런 평가 외에 뭐 지정 사찰 제외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문체부는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저희는 올해 예산안 전수 분석에 이어 공무원 연수와 산불 복구 사업 등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연속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문화보존과 문화관광진흥 등을 명목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찰 체험 관련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템플스테이 사업입니다. 세금 들여 짓고 고쳐줬는데 문을 닫거나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든 현장을 배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신륵사. 사찰 한 켠에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 전용관입니다. 문살은 찢겨 있고 처마 밑엔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지하 공양관은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아우, 곰팡이인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지만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이후 5년째 템플스테이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자 누수가 돼가지고 순정도 쏟아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공양을 사겠지. 하지만 건물을 고치겠다며 받아간 국비만 4차례, 총 3억 8천여만 원입니다. 나라 돈으로 수차례 고치고도 누수를 못 잡아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어가지고 고수해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번 이상 템플스테이를 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지될 수 있지만 관할 기간은 5년이 지나서야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내로 운영 등록 사찰에서 빼버릴 건지 운영 재개를 시킬지를 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은 또 있습니다. 충북 영동의 반야사. 템플스테이 명목으로 보조금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었다는 체험관, 사찰 내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개울을 건너 숲길을 10분 넘게 올라가자 나타납니다. 안내문이 없어 찾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창문 너머를 보니 공사 보양제는 뜯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7월 완공됐지만 사용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찰 측은 단체 참가자가 있을 경우만 해당 공간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빈도를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국비로 지어진 건물인데 활용을 못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템플스테이에 들어간 국비만 3,800억이 넘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연 230억 안팎이고 올해는 27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SBS 배훈입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지어놓고 놀리는 곳도 문제지만 정작 템플스테이는 뒷전인 채 개인 명의 카페로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진관사의 템플스테이 체험관. 문체부와 서울시, 은평구가 합쳐 세금 3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1층은 카페로 운영 중입니다. 근데 혹시 저희 사장님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저희 대표님이 스님이신 것 같은데? 카페 사업자 명의는 종교법인이나 진관사 대표가 아닌 전 주지스님. 세금으로 지은 건물에서 개인이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서엔 1층은 전시 홍보관과 사찰 음식 체험관, 외국인 안내소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 등을 파는 카페로 계획과는 딴판이 된 겁니다. 진관사 측은 서울시가 승인해줬고 수익은 템플스테이 운영비 등으로 쓴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서 수익 발생하면 그 수익 운영 비용으로 쓰는 그런 재원으로 그래서 사업심이 받은 거예요. 승인권자인 서울시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진행이나 설계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큰 변경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다릅니다.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그냥 템플스테이 쓰고 있다, 잘 쓰고 있다 이렇게만 정리가 되는 게 정당한 절차는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 지침에도 수익 발생 여부, 귀속 주체 등을 명확히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부 결정서 어디에도 수익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수익금이 템플스테이를 위해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도 제재할 근거도 없는 겁니다. 문체부가 반드시 템플스테이 운영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라고 조건을 명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진관사는 매년 문체부와 서울시에서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비까지 따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받은 운영 지원비만 1억여 원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받으면서 정작 템플스테이는 뒷전인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7월은 안 하나요? 7월에 저희가 일이 일정이 있어서 8월 5일 그마저 여는 날도 한 달에 하루뿐. 당일령은 한 달에 4번 이상 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명무실합니다. 정부 지원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159곳 중 13곳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영 정상적으로 안 되면은 기존에 있던 그런 평가 외에 뭐 지정 사찰 제외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문체부는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등 스캠 조직이 활동 반경을 중앙아시아까지 넓혔습니다.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거쳐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한국인 일당 19명이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이세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뒷짐을 지고 선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벽을 보고 서 있던 남성들이 잇따라 차량에 탑승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보이스피싱과 문자 금융 사기 등 스캠 사기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콜센터를 차린 뒤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6명에게 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등기우편 수령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스스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썼습니다. 초국가범죄특별대응 TF는 지난달 23일 알마티에서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모두 송환했고 국내에 있던 조직원 5명도 붙잡았습니다. 19명 모두 한국인입니다. 이들은 당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다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올해 4월부터는 카자흐스탄으로 근거지를 옮겨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조직이 지구 반대편 등 아무리 멀고 생소한 지역으로 숨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경찰은 19명 가운데 14명을 이미 구속했고 나머지 5명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국에 있는 중국 국적 총책과 관리자 2명을 포함해 동남아 등 다른 국가로 달아난 일부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SBS 이세연입니다. 구마모토 지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피해 현장에 기습 폭우가 쏟아지며 복구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구마모토 시내를 순식간에 비구름이 뒤덮습니다. 곧 천둥 소리와 함께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무너진 집들은 방수포를 씌울 틈도 없이 방치됐습니다. 바깥에 있던 주민들은 급한 대로 수건을 걸치거나 황급히 발길을 돌립니다. 거센 비바람이 대피소 안까지 들이칩니다. 비는 1시간도 안 돼 그쳤지만 복구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창 정리 중이던 가게는 빗물이 새어 들어오면서 또 엉망이 됐고 공사인부들은 대처할 틈도 없이 손을 놨습니다. この夏のね、ど真ん中でこんな暑いのにね、地獄みたい。 병원은 문을 열고 진찰을 시작했지만 단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一番問題はやっぱ水ですね。水不足で手術ができない。そこを早く復旧させたいと思ってます。오키나와로 이동 중인 강력한 태풍 돌핀도 걱정입니다. 규슈에 직접 상륙하진 않지만 기상청은 내일 이후 소나기와 강풍 등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구마모토에선 작은 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9일째, 끝모를 대피 생활도 막막하지만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도 걱정입니다. 今の方がちょっと涙が出てきたりしますね。なんか1週間経ってもやっぱり地震にすごく敏感になってるので、子供の心が一番なんか心配かなと思います。 이런 아이들에게 일상을 보내게 해주는 봉사도 시작됐습니다. テレビ見れるし、ここでご飯も食べれるし、遊べるし、楽しいよ。 신속한 복구를 위해 어제 예비비 242억엔 지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는 오는 7일 이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지원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휴양지에선 어린이가 숨졌고 러시아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우크라이나 상인에게 드론 폭격을 가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드론 한 대가 차량 주위를 돌면서 한 남성을 뒤쫓습니다. 이 남성은 드론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듯 빌면서 도망치지만 머리 위로 다가간 드론은 갑자기 남성을 향해 돌진한 뒤 폭발합니다.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Жінка почала тікати, а він почав розвертатися і це ж над машиною. Я йому показую, що дивися овочі, це нічого там. 러시아 군 소행으로 보이는 드론 공격을 받은 상인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에 파편을 맞았습니다. Ну, ви бачите, він кружився прямо от над машиною, так наді мною. Ну, ударив машину, я рядом. Коротше, виходить, ми вирівнялись. І він вже ударив, я просто впав. Потім я вже побачив, що машина. 우크라이나 측은 이 영상이 러시아의 잔혹한 민간인 공격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강하게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평범한 시민들이 러시아 드론 공격에 노출돼 있다면서 민간 생명을 노린 공격은 멈춰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러시아 남부 휴양지 해변에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 3명을 포함해 민간인 7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 공격이라고 비난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양측에서 민간인 10여 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엔 러시아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일반 주거 지역에 떨어져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인권감시단은 지난 2022년 러우 전쟁이 시작된 후 민간인 피해 규모가 현재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의 두 번째 TV토론에서 후보들 간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이른바 명청 갈등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 후보들의 두 번째 TV토론. 먼저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민석 후보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정청래 후보는 근거를 대라고 맞붙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렇게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보호받아야 할 일입니까?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몰아간 가장 악성인 주장이 신천지 의혹 제기입니다. 깨끗하게 사과를 하시든가.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승리라고 평가하기로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말한 건 거짓이란 주장을 폈고 당정청 승리 조율을 해서 승리로 규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총리 시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 발언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그렇게 대통령 공개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세요. 하지 말아라, 유시민. 제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제가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은 오는 12일 마지막 당대표 후보 TV 토론을 연 뒤 17일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됩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장동혁 대표 퇴진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2만여 명의 서명을 담은 지도부 총사퇴 촉구 서한을 중진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나선 건데 당 지도부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연판장입니다. 당 쇄신을 요구하는 일부 당원들이 지난 6월부터 서명운동에 나섰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온라인 모임 등에도 동참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당원과 시민 2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소속인 3선 이상 중진 의원 33명에게 연판장 수령 여부를 답해달란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3선 의원들은 오는 17일, 4선 이상 의원들은 이달 중 모여 장동혁 사퇴론을 논의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창하고 내란 수계를 옹호한 자가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행세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아이러니고 당 지도부 측은 서명자 가운데 진짜 책임당원의 수가 얼마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진위를 알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란 입장입니다. 장 대표도 책임당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며 전체 당원들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당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의 일부인지. 사퇴를 거부한 채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장 대표는 당권 강화의 길을 찾는 걸로 보이는데 대여투쟁 활동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당협위원장들을 당권파와 가까운 인사들로 대거 교체하려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오늘 법무부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역시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이 핵심 화두였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논의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들을 향해 친한 장관들끼리 잘 협의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의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련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경찰은 순환 인사나 이의 신청 등 제도적 보완책을 부각한 반면 이의 신청을 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실적 한계에 무게를 뒀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관련해서 기록 송부하게 된다고 하지만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젠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논의됐습니다.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수사 권한이 사라진 검사의 합수본의 역할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이 대통령은 한 번에 모든 제도의 개편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면서 보완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그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여하튼 좀 협의를 좀 잘 하십시오. 최근 사의를 밝혔던 정성호 법무장관의 신상에 대해선 오늘 이 대통령도 정 장관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까진 정 장관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 중심의 육사 출신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책임을 물은 적 없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지연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들의 대통령 업무보고, 국방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3번의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사를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책임을 물은 적은 없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사관학교 통합 목적이 육사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쿠데타의 재발 가능성까지 거론한 이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지은 평택기지로 미군 부대가 이전한 이후인데도 전국 곳곳에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주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고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요? 더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소극적이라고 안규백 국방장관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선 불러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주자며 호칭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통일부의 보고에 대해선 정말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함을 당부했습니다. 뭔가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걸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 국방이 최고의 목표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중국 요리 식재료로 쓰이는 황소개구리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항생제와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양식 과정에서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베이징 최고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배달시킨 황소개구리 요리입니다. 중국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인데요. 이 황소개구리 전문 식당만 해도 전국에 4만 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식당으로 납품되는 황소개구리는 어떻게 길러질까? 중국의 한 매체 심층 취재팀이 온라인 쇼핑몰 여러 곳에서 사들인 식용 황소개구리에 대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샘플에서 중국이 정한 기준치를 넘어서는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심한 경우 기준치의 5배를 웃돌았고 암이나 기형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까지 나왔습니다. 좁은 양식장에서 개구리들이 폐사할까 봐 항생제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如果出现3、4只有病，你当天晚上没弄起来，不隔2、3天就全部都完了，全部都肯定会都被传染的。 유통 전 항생제 잔류량을 검사하도록 한 제도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눈속임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샘플을 제출하거나 공장 보고서를 위조했습니다. 어린 개구리는 아예 검사조차 거치지 않고 전국 식당으로 유통됐습니다. 你这批货是普通货，那你可以给我留一张出厂报告，我可以给你做张合格的出厂报告给人家看，但我没有保证说你这批货。 중국의 황소개구리 산업은 지난 10년간 317% 성장해 지난해에만 약 60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보도로 파문이 일자 중국 당국은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샘플 검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에 나섰지만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을 단기간에 근절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최고은입니다. 밤낮으로 더 심해지는 무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도 우리나라 동쪽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동풍이 불어들면서 수도권 지역의 폭염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폭염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우리나라 날씨를 좌우할 변수는 바로 이 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현재 시속 20km 안팎의 느린 속도로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서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요일경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해서 다음 주 월요일 중국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태풍이 내륙에 상륙하고 나면 세력이 점차 약해지는데요. 하지만 이후 약화된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이 극단적인 더위는 내일과 모레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이 폭염 중대 경보는 한 차례 더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열대야가 서울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39도, 강릉 32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내일 밤부터 제주 해안가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